이 전세금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을 몰랐으니까 평생 모았던 돈을 딱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소장 178건이래요. 오늘 주제 뭔지 아시죠? 전세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한 번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세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는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잃고 나면은 다시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요. 잃고 나면은 그 상실감이 말을 못 하거든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촌에서 나왔을 때에는 월세를 들어가냐 전세를 들어가냐 했을 때 전세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세로. 그런데 이 전세금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전세금 73억 빼돌리고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9년 선고예요. 9년 선고. 73억을 빼돌려요. 73억. 내가 평생 모아서 73억 못 모으잖아요. 73억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했대요. 몇 명? 100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73억. 야, 오피스텔이 몇 개인데 73억 빼돌린 거야 도대체? 이런 거죠. 우리 보면은 멀리 있는 거 투자할 때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거 투자할 때. 그럼 부동산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어서 못 가본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내 거지만 내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50명을 속여서 73억 가로챘어요. 73억. 그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 금액을 메우려고 전세금 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하였다.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그러네. 뭐라 그런 거야. 전세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버틴 그는 범행이 들통나자 2018년 5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그는 현지에서 물건 훔치다 붙잡혔다? 뭐야? 73억 빼돌리고 지금 훔치다 걸렸어? 야, 이 사람 필리핀 가가지고 했어. 한번 이렇게 요거 한번 하셨네요. 물건 훔치다 걸려? 이야, 대단하다 진짜. 어쨌든 간에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취준생, 집주인은 떠넘기기. 몇 달 안 됐죠? 한 8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송모 씨는 전세금 3,3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 일과 연락을 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담보로 잡힌 건물만 17채. 담보로 17채가 되어 있는데 그 집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세입자는 몇 명이죠? 120명. 피해금이 얼마죠? 60억. 취준생하고 대학생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전부예요. 전부. 120명이 60억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계속 한 번 하면 몇십억이에요. 60억대 전세금 사기, 강큰 공인중개사업 자매 구속. 안산에서 공인중개사하며 수십억 원의 전세 사기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자매가 구속됐다. 40대.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자매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날 밝혔다라는 거예요.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서 전세금을 빼돌린 거 조사됐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부동산 전화하잖아요. 사장님 월세 계약서 못 가니까 위임자 더 드릴게요. 이런 거 위임자. 근데 위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내가 써서 준다고 하지만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이랑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위임장은 우리 다시 쳐서 바꾸면 돼요. 전세 계약합니다라고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빼돌려서 계약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어쨌든 간에 가까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계약할 때는 직접 가서 손으로 딱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맡기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A씨 여동생은 인근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모아서 8천만 원 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실제 주인은 방을 비우러 하니까 당당히 쫓겨난대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아서 딸 결혼시켜야지 하고 나서 모았던 8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전세금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을 몰랐으니까 평생 모았던 돈을 딱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소장 178건이래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지 않는가? 왜 안 될까요? 서민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놓고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켜주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는 모른 척 하는 건가? 정부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해놨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즉 많이 말하는 등기부 등본에다가 모든 거를 써놓은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는요. 대한민국 플러스
전 세계인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증명서예요.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친구 중에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집인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인 척.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자기 집 아니야. 자기 집 같이 야 나 이번에 뭐 집 샀다 이런 느낌 드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부 떼보세요. 떼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결혼했을 때 저희 전세가 1억 1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억 1천만 원짜리 전세금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와이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그 사람 주소 다 가지고 와. 내가 등기부 다 떼줄게. 하나에 700원이거든? 그 사람 다 전세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세계인이 누구나 열람 가능해 놨습니다. 어떤 거를요? 등기부 등본을요.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뗄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뭐 물론 등기부 보면은 표제부 있고 갑구 을구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다 몰라도 돼요. 갑구와 을구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갑구는 뭐가 있냐? 소유권 변동이 있고요. 을구에는 빌린 돈이 있어요. 빌린 돈. 얼마 빌렸니? 이게 있는 거예요. 전세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전세금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전세금을 내가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주면은 이거를 손해볼 일이 없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서울대 가면 가르쳐 주나요, 이거를? 서울대 가도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서울대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서울대 가면 가르쳐 주나? 근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알아야 돼요. 누구나. 자, 등기부등본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맨 뒤오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서 있거든요. 참고서. 요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하나 보이시죠? 소유자 이름 적혀있죠. 그 다음에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뒤에가 안 나오더라도 앞에는 꼭 확인하세요. 맞는지 확인하시고 주소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을구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있다 그러면 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돼요. 이거 같이. 자, 제 거죠. 갑구 을구 없잖아요. 기록상 없잖아요. 이러면은 전세 들어가도 내 금액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제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기록상 없음.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거죠.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누구나 열람을 해본 다음에 혹시 빚이 있어? 그러면 너는 다음이야. 법원에서는 제일 처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해줄 거라는 게 법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가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네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 그럼 난 너를 보호해줄 수 없어 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을구에 있는 대출을 한 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저당을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6월 25일 전에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전세금을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6월 25일 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빚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빚이 없었죠?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번인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어. 왜냐? 이 대출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 근저당을 보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보호 대상이 아니야. 나는 보호를 줄게. 바로 이 근저당 건자야. 법원은 소유자 편도, 채권자 편도, 임차인 편도 이 모든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법원은 중간입니다. 중간. 그래서 먼저 권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법원이라는 곳은. 그 누구의 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세입자 너가 딱 하긴 하지만 내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는 뭐지? 근저당이야.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 그리고 너는 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이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거고요. 근저당 이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내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봤을 때 빚이 들어오기 전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 이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요게 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나서 세입자 들어간다. 그럼 문제 없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다 들어가면은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보호받지 않는다. 왜? 법원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니까. 그래서 처음에 대출이 언젠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한 명 더. 신탁으로. 이 신탁 때문에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신탁으로 한번 사기 당한다 그러면은 한 100억, 200억 사기 받습니다. 보면은.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 설정 날짜 같으면요, 전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입을 하면은 다음날 0시부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약서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혹시나 다른 권리가 들어왔을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고 내가 어떻게 소송을 하겠다 라는 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일 때 신탁 계약하면 안 되나요? 신탁하지 마 이런 건가요? 이 사람들이 신탁이라 그러면 뒤로 쭉 빼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쭉 빼는 경우. 나 신탁 무서워, 신탁 안 할래, 계약 안 할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거래요. 그런데 이 신탁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신탁이라 그러면은 다 안 좋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되면서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계약 하면 안 될까요? 신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하면 안 되나?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자,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안 보입니다. 안전한가요? 신탁으로 하면은 을구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을구가 안 보여요. 근데 신탁 등기부에 을구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요, 부도나 신탁이잖아요. 신탁이란 무엇이냐? 위탁자, 원래 주인이 있고요,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이 특정한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그 특정한 권한은 뭐냐면요, 처분권 또는 관리권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 처분권과 관리권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줍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원래 주인은 이 부동산 신탁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다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래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탁 계약을 하는 순간 수탁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죠. 무슨 권한? 처분권과 관리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권한. 그래서 원래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임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데요. 동의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면은 전세금을 무조건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탁 계약을 할 때에는 동의서를 요청하라. 어떤 동의서를? 위탁자는 누구와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과, 위탁자는 누구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보증금이 위탁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수탁자한테 가는 거예요. 수탁자한테. 그래서 보증금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서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전세금은 내가 못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 신탁 계약을 할 때에는 동의를 얻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거만 아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 모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최우선 변제 하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 물론 전세금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정말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작은 금액. 원룸 같은 거 보면 작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야 돼요. 최우선 변제. 2018년 9월 18일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는 3,700만 원까지 내가 보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3,500이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입만 잘하시면은 소액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내가 3,7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 이하는. 지역 있죠, 이렇게 서울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거든요, 친구들이. 야, 나 2천에 50만 원 계약했는데 여기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얼마 이하만? 1억 1천만 원 이하.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2018년 9월 18일, 2016년 3월 31일, 2014년 1월 1일, 2010년 7월 26일 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전입 날짜로 생각해요. 전입 날짜. 근데 이 날짜의 기준은요, 전입 날짜가 아니에요. 담보물건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담보물건 설정일. 쉽게 말하면은 근저당 설정일이 이거의 기준입니다. 이 날짜는 전입이 아니고요,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근저당 설정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야, 당연히 이거는 근저당 설정일이 아니고 전입 날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이라는 곳은 중간이에요. 세입자의 편도 소유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26일 날 대출이 나갔습니다. 대출이 나갈 때 소액 임차 범위가 2,5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나갈 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받더라도 2,500만 원을 덜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018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3,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1,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2,500만 원이었거든요. 무슨 이해 가세요? 만약에 이거를 전입일자를 해준다 그러면 은행은 최우선 면제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도 돈 빌려줄 때 이때는 2,500만 원만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돈을 빌려준 사람의 기준이라 그랬죠. 임차인이면은 그 임차인을 보여준다. 이것도 제일 첫 번째 근저당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일은 근저당의 설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 원 이하다. 3,7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 금액 이하면 크게 문제 없다. 만약에 근저당이 2017년도에 되어 있다.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3,400만 원까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 전세금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권리가 없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임차인이라고 법원에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출이 조금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들었는데 시세가 5억이에요. 대출이 지금 1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한 4억 정도 되는데 3억 5천 정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님, 제 전세금을 3억 5천 드리니까 요 1억 원 갚으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갚기는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 시세가 5억이긴 하지만 이 1억 원 때문에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이렇게 좀 갚아달라, 이 3억 5천 원 가지고 좀 갚아달라 했더니 소유자가 싫대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잘못돼서 경매로 진행됐을 때에는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한다 그러면 KB 시세 안에만 되면은 이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주거든요.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이 원래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앞에 뭐 어떠한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원래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보면은 계약 만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8월 달이야. 근데 나를 대신할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나 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 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갈 데도 없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막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에 들었던 그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전세 나더라도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먼저 일단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빼주고 난 다음에 소유자한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하면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이 의무화해야 돼요. 우리가 전세금 날리면 얼마 날리죠? 막 5억, 10억도 날릴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험 수수료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해서 이 수수료를 아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자동차 보험 안 들면 수수료 아낀다고 해서 안 드나요? 자동차 보험 든다라는 거죠. 왜냐?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드는 것처럼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앞에 선순위 대출이 있든 없든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나의 이 소중한 5억 10억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만기가 되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은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 안 한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 기차탐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일자도 기차탐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기차 타고 절대 미루지 마세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아시면요, 내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손실 볼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돈 버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지만은 전세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세금 잃고 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렸고요. 시간을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동구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몇 분 남았잖아요. 10시 20분이니까 그 11시까지는 또 우리 이야기 해봐야죠 또. 자,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후순일 때에도 전세 보증 보험은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전세 보증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 보험에다가 물어보거든요. 근저당이 얼마 있으니까 나의 전세금이 얼마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물어봤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집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전화해서 물어볼 때 알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알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왜냐?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물어보는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은 5억도 아낄 수 있고 10억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요. 판사님이 전세 보증금 6억인가 7억을 못 받고 나가는 거 봤어요. 판사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집은 굉장히 높게 분양을 해서 안전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방심이 어떻게 됐냐? 6억, 7억을 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문서로 남기고요. 안전한 그 열쇠를 딱 잡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있으면은 보증보험 안 해도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내가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최우선 변제에 들어갈 때 제일 문제점 하나는요. 어떤 때냐? 자, 최우선 변제 들어갈 때도 혹시나 이 갑구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법에서 말하는 거는 경매가 개시가 됐다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최우선 변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없다 그러면은 소액 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받는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한도 조건이 있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려운 건데 최우선 변제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낙찰가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합니다. 2분의 1 한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아까 1인당 얼마씩 받죠? 예를 들어서 뭐 3,7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죠. 다가구 10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얼마? 3,700만 원. 모든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낙찰가가 5억인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낙찰가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이분들은 원래는 3,700만 원씩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경매비용 다 빼고 그냥 이것만 간단히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2.5억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1인당 3,700만 원이 아니고요. 1인당 2,500만 원이겠죠. 네, 이렇게는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한다면은. 낙찰가 2분의 1 넘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최우선 변제 받아가죠. 아까 거기서 뭐 8억, 9억 이렇게 낙찰되면은 받아가겠죠. 아, 예, 맞습니다. 2,5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은 소액 임차인들에게 명도 대상이 되겠죠. 대항력이 없으면. 광역시 상가 후순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보증 금액 3,800만 원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좀 다르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이거는 환산보증금 기준이에요.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는 2,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라 했잖아요. 3,800만 원 이하는 1,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가. 이거는 주임법이 달라요. 상임법입니다.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었고요.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동구미 안녕.